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세 미만의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연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일본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발 악재에 우리 주식시장은 2% 넘게 하락하며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호 외부 영입 인재로 30대 여성 우주 군사 전문가인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영입을 발표하며 2030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주공항을 찾아 거점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청년층 구애를 계속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1,000억 원어치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해 정상 제품으로 판 일가족이 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캡슐 제조기 등을 갖추고 밀수와 원료로 새 치료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 배치된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 부대를 상시 주둔 부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건데 미국과 대결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에 내린 비와 강한 바람이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고 강풍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0세 미만 연령대에서도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661명으로 연일 역대 최대입니다. 울산에서는 신규 확진자 중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김부겸 총리는 오미크론이 유입되면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공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공포가 국내에도 엄습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신규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온 입국자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기존의 방역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는 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지만 국가별 위험도와 확산 정도에 따라 입국 제한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태아 사망에 이어 10세 미만 확진자 사망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0세 미만 아이가 11월 28일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사망했고 이후 코로나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아이는 11월 20일 열과 인후통 증상을 보였고 감염 경로와 직접적 사망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5세에서 12세 접종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13세에서 15세 접종 완료율도 4.5%에서 6.5%에 그칠 정도로 학부모들의 접종 불안감이 큰 것이 관건입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선뜻 맞추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전염력이 빨라져서 다수가 많이 감염되고 5개월, 6개월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특히나 고령자에서는 더 떨어지면서 중증 사망 예방 효과도 떨어집니다. 나라 안팎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임과 약속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말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연일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 이미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중환자 병상은 모두 714개인데 이 가운데 632개가 이미 사용 중이거든요. 남은 병상은 82개. 그러니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91%고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86%와 83%를 넘어섰는데 특히 서울의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남은 중증 환자 병실이 아예 없고 나머지 병원들은 병상을 다 합해도 달랑 6개뿐이거든요. 대전과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어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충청북도는 남은 병상이 딱 1개에 불과해 의료 역량이 한계에 봉착한 게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내세웠죠.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같이 사는 가족도 문제고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죠. 이미 홍콩에선 마스크를 쓰고 동시에 마주친 적이 없는데도 건너집 사람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나와 불안이 큽니다. 조희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잦은 기침이 증가되고 가래가 는다 싶으면은 24시간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라인이 구축되고 의료진이 하루 2번 이상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재택치료자는 전달받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로 매일 자가 진단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면 입원 대상이 됩니다. 동거인도 격리가 원칙으로 출근이나 등교가 금지됩니다. 다만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안면보호구와 방수가운 등 4종 세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국이 재택치료를 강제할 수는 있지만 출근 부담이 너무 큰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원칙 방침을 두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나 동거인의 동선을 앱을 통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탈을 막을 길이 없는 데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한 감염 재확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내 감염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청소년 감염이 늘면서 가족 감염을 증가를 시킬 수 있고 가족 감염자 중에는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파 감염이 되면서 위중증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벌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영국에서는 지역 전파 사례,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 당국은 13명이 무더기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프로축구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중 1명만 최근 남아공을 방문한 만큼 나머지는 포르투갈 내에서 옮은 걸로 추정됩니다. Nós sabemos agora os primeiros dados, os primeiros casos, as primeiras informações. Temos que estudar muito mais, temos que ver muito mais o que se passou à volta destes casos.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고 프랑스와 핀란드 역시 의심 사례가 보고돼 유럽 내 오미크론 유입 국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선 최근 여행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미 지역 전파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28일 나리타 공항을 통해 들어온 30대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출신 남성으로 입국 검사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돌연 변이가 면역 회피, 즉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고 전염성이 강해 사망자가 늘거나 의료 체계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emergence of the highly mutated Omicron variant underlines just how perilous and precarious our situation is.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취소된 가운데 내년 2월 초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오미크론 소식에도 어제까지 다소 덤덤했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최저치까지 급락했습니다. 기존은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을 다 막아주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발 세계 증시 폭락에도 어제 무난히 선방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 오후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한 데 따라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1% 넘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2.42% 하락한 2,839포인트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고 코스닥 역시 2.69%나 떨어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의심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또 오미크론의 분석과 기존 백신의 효능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려 우리 주식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변이 바이러스 사태를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7에서 많이는 9% 정도 조정 양상이 있었다는 점. 한편 환율은 오미크론이 미국에 상륙해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며 5.1원 내린 달러당 1,187원 9원을 기록했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우리만큼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재앙을 앞에 두고 각국 정상과 방역 전문가들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서 단 사흘 만에 이 오미크론이 모든 대륙으로 다 퍼졌습니다. 네. 각국마다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난리가 났을 텐데 특히 미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가 미국인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상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부스터샷, 이른바 추가 접종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낙관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기자회견 장면을 한번 보시죠.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We have the best vaccine in the world, the best medicines, the best scientists, and we're learning more every single day. 오미크론 변이를 최초로 발견한 남아공의 안젤리크 구체 박사도 오미크론의 증상이 극히 경미하다고 말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입국을 막는 다른 나라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 속도는 과거 다른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르지만 증상 발현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예,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그런 주장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 얘기 잠깐 했지만 어쨌든 새 변이가 이렇게 출현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오미크론의 악영향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 활동에 하방 압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일하려는 의지도 꺾이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랐던 해외 대형 제약사들 이름도 이제 좀 잘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화이자는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방송을 통해서 화이자 경구 치료제는 대부분의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사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이자는 최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화이자 그리고 나머지가 또 모더나 아니겠습니까? 모더나 네,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백신이 델타 등 이전의 코로나19 변종보다 오미크론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이고, 예.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대항 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인데요. 화이자와 모더나의 묘한 경쟁 관계 속에 CEO들의 정반대 예측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두 기업에서 제약사에서 진단이 엇갈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백신에만 우리가 매달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제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화이자는 100일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그보다는 빠릅니다. 그전까지는 기존 백신에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터뷰를 보시죠.
If we have to make a brand new vaccine, I think that's going to be early 2022 before that's really going to be available in large quantities. 어쨌든 몇 달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그때까지 조심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30표가 절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호 외부 영입 인재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설 선대위의 수장으로 30대 워킹맘이자 우주 군사 전문가를 내세워서 청년층의 표심을 잡는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80년대생 여성, 군 출신 우주항공 전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기간 공들인 영입인 사이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담아낸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반성을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젊은 미래로 갈 우리 민주당 선대위의 그 길에 맨 앞장서서 지휘를 해주실. 실제 송영길 대표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하며 이 시대의 청년, 어머니를 설명했고 조동현 교수님은 1982년생입니다.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우리 딸이 시집가서 살면 저렇게 힘들게 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 교수도 첨단 기술 경쟁 시대를 언급하며 이 후보의 자주국방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제복과 군복이 좀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다만 워킹맘으로 풀이하는 데엔 일하는 부모라면 남녀 역할 구분할 것 없이 힘들다며 경계한 조 교수는 쓴소리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또는 균형된 정책을 가져갔을 때에 아이의 미래를 조금 더 그려볼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편 영입 1호로 청년을 내세운 뒤 청년 창업가도 찾은 이 후보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동층인 청년층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주국제공항과 2차 전지, 우수 강소기업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등 정부 경제 정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충청권 일정 이틀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주국제공항을 먼저 찾았습니다. 활주로 연장 등 거점 공항으로서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광역철도의 청주 중심 통과 등 충북권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하고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이. 이후 2차 전지 우수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라며 집권 시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한 데 이어 청년 창업가와 예술인들을 만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닷새 연속 청년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 일정의 마지막으로 내일 천안과 아산을 방문해 거리 유세에 나서는 등 충청권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취하는 걸까요? 선대위 구성으로 말 많던 국민의힘에서 이번엔 당대표 배제 논란이 일고 있죠. 결국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사실상 잠적했는데 주변엔 당대표 사퇴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사 행사 등 오늘 예정된 일정 3개를 모두 취소하고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당대표실 측은 오늘 이후 공식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이유는 자신에 대한 패싱 논란 때문입니다. 지난주 선대위 측이 윤 후보의 충청 방문 일정을 짜거나
이수정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 자신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전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급기야 어젯밤 일부 의원들과 만찬을 했던 이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고 SNS에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수습에 나선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서울 노원구 지역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20, 30분 정도 계셨어요. 대표님 좀 기다리시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 후보 측은 지역 일정을 짜거나 인재 영입 시 사전에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패싱 당할 바엔 상임 선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히는 등 선대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 나왔습니다. 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조동현, 이수정 위원장 이 두 사람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던데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직속이죠. 일명 기본 공약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란 곳에 소속돼 있는 최백은 공동위원장 얘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최 위원장이 어제 SNS에 올린 게시글인데요. 민주당 조동현,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을 같이 올리고는 차이는? 이라고 딱 한마디만 적었습니다. 무슨 차이로 논란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설명 없이 딱 사진만 올리고 차이를 물어보니 이게 외모 차이를 지적하는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네. 실제로 댓글에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두 사람의 외모, 나이 차이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최 위원장은 두 차례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부연 설명도 달았는데요. 외모 비교할 거면 연예인 사진을 올렸을 거라며 두 영입 인사들에게서 후보들의 가치 차이가 보인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수정 위원장은 조 위원장과 자신이 20살 차이가 난다는 걸 언급하면서 질문이 잘못됐다. 즉 외모 지적의 뉘앙스가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이 위원장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장 여성일 거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저는 아이들을 2명이나 키워냈고요. 그래서 저분의 고통이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 질문을 공통점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야죠.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위원장의 이 대답을 두고 우문현답이라며 최백은 위원장과의 수준 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위원장 영입을 사실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어젯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페미니즘과 레디컬리즘, 즉 급진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자신은 범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얘기해왔고 마침 강력범죄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었던 것뿐이지 여성만 보호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자신도 30대 아들을 두고 있어서 남성들이 불공평하다 느끼는 점 역시 알고 있는 만큼 이 대표를 만나 대화, 설득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니까 풀면 될 것이다. 뭐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요즘 국민의힘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의 인터뷰이지요. 윤핵관 논란이 있다던데 윤핵관이 누굽니까? 네, 윤핵관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거를 줄여서 한 말인데요. 예. 저희 취재진을 비롯해 많은 언론들이 여러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건 한 매체와 인터뷰한 특정 관계자입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 선대위 구성 협상이 진행되던 최근 몇 주간이었죠. 지속적으로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거부했다. 김 전 위원장 없이 간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나오는가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 전 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도 없앤다는 인터뷰가 나왔다가 윤 후보 측에서 급하게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내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래서 윤핵관 얘기가 나온 거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윤핵관을 향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다면 실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이준석 대표 역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도 주접 떨어졌는데.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는 윤 후보가 주변 관리를 잘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나올 만하네요. 마지막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직접 이재명 후보의 책을 읽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SNS에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인데 자신과 아내도 읽었다며 릴레이 독서 캠페인을 제안한 건데요. 특히 민주당원들을 향해서는 이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면서 이재명을 공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릴레이 다음 주자로는 오영환 의원과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등을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성리학 양명학에 이어 제명학이라는 신흥 학문이 생겼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을 공부해야지 후보를 공부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이제 4살 된 딸을 그것도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추운 외딴 길에 버리고 남자친구와 숙박업소에 간 엄마가 붙잡혔죠. 이 친엄마 경찰이 한다는 말이 애 키우기 힘들어 버렸다였습니다. 남편 탓도 했고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나온 4살 딸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출발해 월미도, 서울 강남을 거치며 딸을 버릴 장소를 물색하다 결국 경기도 고양시의 외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은 2달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연락하다 당일 처음 만난 20대 남성이 했습니다. 어두운 밤 딸을 길에 내려놓은 친엄마는 그 길로 남성과 모텔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엄마가 아이를 유기한 때는 밤 10시경이었습니다. 당시는 영하에 가까운 매우 추운 날씨였고 워낙 외진 길이어서 아이는 자칫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행인이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친아빠에게 넘겨졌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으려고 법정에 나온 엄마는 뒤늦게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딸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해. 엄마는 경찰에서 딸을 키우기 너무 힘들어 버렸다며 채팅남이 아이를 버리자는 식으로 제안해 함께 만나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공범 남성에게 인적이 드문 곳에 어린아이를 유기한 정황이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오거나 유충이 발견됐다는 논란 이후 가정에서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성능은 어떨까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샤워기 필터는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많았죠.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해 역시 인천의 깔따구 유충 사태 등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찝찝함에 일반 샤워기보다 2배 가까이 비싸더라도 필터형 샤워기를 사용하는 가정집이 늘었습니다. 쓰면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상수관이 낡아 녹물 등 이물질이 섞이면 실제 피부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염 증상들을 쉽게 일으킬 수 있을 거고요. 수돗물에 잔류염소나 이물질을 걸러준다는 필터 20종의 성능을 조사해봤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20종의 샤워기 필터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시험 검사해보니 7개 제품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욕실용 필터는 KC 인증 등 별도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각종 항균 필터나 바이오 필터 등 기능성 제품도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셈입니다. 욕실용 필터 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필터의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성능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누나, 매형 등 가족까지 끌어들여 진짜도 아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1,000억 원어치나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포장기계에 캡슐 기가까지 갖추고 마치 진짜 정품처럼 포장해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조사팀이 창고로 진입해 내부를 수색합니다. 창고 안에는 은색 비닐 포장지가 겹겹이 쌓여 있고 화장실에는 커다란 포장 장비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의 본거지를 세관이 덮쳤습니다. 일당은 중국서 밀수입한 가짜 제품을 장비를 활용해 진품과 똑같이 재포장했습니다. 이들은 밀수한 원료로 새로운 캡슐형 치료제를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유산화 기술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성기능 개선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을 오랫동안 장시간 섭취를 하면 심장병 등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통한 가짜 치료제는 모두 584만 정, 시가로는 무려 1,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주범은 자신의 누나, 매형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며 가족사업 형태로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관은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한 가운데 이들에게 가짜 치료제를 밀수입해 공급한 밀수업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동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 살린 택시 기사입니다. 우선은 제목만 봐서는 안심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상을 보시면 의식을 잃어서 몸이 축 늘어진 아이를 어머니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를 본 남성이 곧바로 아이를 눕히더니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이 남자는 근처를 지나던 택시 기사였는데요. 택시 기사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고 다급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간 분도 그럼 저분입니까? 네,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택시 기사였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지만 도착이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자 택시 기사는 모녀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감사해하면서 택시비라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택시 기사는 이마저도 거절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겸손한 모습에 정말 시민 영웅이란 칭호가 아깝지 않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빗길에 소 트럭 전도. 오늘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겨울비가 내렸죠. 비가 오면서도 빗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쯤 남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소를 태운 2.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빗길 운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트럭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트럭 뒤에 실린 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실려 있는데요.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 나가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량이 아주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준비한 키워드는 보랏빛 물든 LA입니다. 보랏빛이요? 혹시 앵커께서는 보랏빛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요즘은 떠오르시나요? 무조건 BTS 방탄소년단이죠.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한 소식인데요. 예.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9년 이후 2년 만에 미국 LA에서 공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LA는 방탄소년단을 보러 온 팬들로 정말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호주, 한국에서부터 공연을 보기 위해 날아온 팬들로 LA 공연장은 꽉 찼는데요. 호주에서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미국 최대 규모의 풋볼 경기장에서 진행이 됐는데 4차례의 공연이 모두 마감됐고 약 20만 명가량이 공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듀오 후보에도 올랐다고 하던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2억의 얼굴 삽니다. 얼굴을 떼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미래 관련한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소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 움직이고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한 로봇 업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로봇의 얼굴 모델이 되어주는 대가로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4천만 원 가량을 제시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2023년부터 호텔과 쇼핑몰, 공항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친절하고 친근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2억 원을 준다니까 물론 귀가 솔깃하긴 한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또한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성을 선로로 누가 밀었다는 겁니까? 네, 지난 28일에 홍콩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세상에. 한 여성이 지하철역 선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이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여성을 선로로 밀어 넘어뜨리는데요. 여성은 1m 아래의 승강장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열차가 오는 상황은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뭐 안 좋은 사이였습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나요?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홍콩 경찰이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네. 홍콩 경찰이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네.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동기 등에 대해서 경찰이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피해야 됩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페루에서 발견된 미라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 묶었죠? 페루 리마에서 발견된 미라 관련한 건데요. 밧줄로 몸이 묶여 있는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유적지 마을 광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 당시 미라는 얼굴을 가리고 웅크린 채 밧줄로 온몸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미라가 25에서 30세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네,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페루 남부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묶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덤 위에 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 뼈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이로 미뤄볼 때 남성이 묻힌 후에 무덤 위에서 많은 행사와 활동이 있었고 남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를 종합해보면 남성이 죄인이어서 밧줄에 묶여 있었던 건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고통스럽게 묶여서 숨진 게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조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줄리벽화로 이슈가 됐던 공간에 윤석열 후보를 풍자한 작품이 이어서 이번에는 영화배우 김부선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작가들이 그린 거라고 하는데 의도가 뭘까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 지난 7월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려진 한 여성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4컷의 그림이 또다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윤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여성과 손바닥 왕자, 개 사과, 고 전두환 씨 등 모두 윤 후보의 논란과 관련 있는 벽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새로운 그림이 붙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의 모습과 점이 그려져 있는 잠자리 그리고 대장까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하단에 갇힌 남녀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알고 보니 작품을 겨루기 위한 아트 배틀을 예고하기 위한 것. 저는 진보 성향의 님볼트 작가가 대결을 하자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다른 쪽인 보수 성향에서는 참여 의사가 별로 있는 작가들이 없어서 제가 지원을 저는 그림이 정치 혐오로서 남는 걸 원치가 않아요. 배틀이 제가 진다면 제 그림을 지워버릴 용의가 있고요. 실제 벽화를 그리는 대결은 이번 주말에 진행될 예정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미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죠. 이번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사실상 공수처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지 35일 만입니다. 당시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 중인 사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며 관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송 검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청탁을 들어주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전격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가장 윗선이자 당사자인 은 시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18년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앙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봤습니다. 은 시장은 관련 경찰관들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 승진을 비롯해 특정 업체와의 성남시 관급 계약 체결 등의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 시장은 수사 관련 편의를 받고 경찰관은 개인적 이권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은 시장은 또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전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 조직적 비리라며 은 시장을 포함해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과 자신의 결백함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대 본부를 상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헬기 부대는 그동안 잠깐씩만 오갔었거든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GPR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되 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permanent stationing of a previously rotational attack helicopter squadron and artillery division headquarters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he department announced earlier this year. 이에 더해 괌과 호주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태평양 섬 지역에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배치의 최우선 순위로 대중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To advance initiatives that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deter potential military aggression from China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추후 주한미군에 중국에 대응할 신속 기동군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도 감지됩니다. 칼린 부차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구산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내일 한미 안보협의회 SCM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SCM에선 중국,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놀고 싶은 건 매한 가지지만 이런 아이들은 일반 놀이터에서 놀기가 힘듭니다. 이른바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몇 곳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 아동을 위한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기구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선진국들은 이미 아이들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놀이터에서 차별 없이 놀고 싶다는 장애 아이들의 목소리, 신용식 기자가 제보 M에서 들어봤습니다. 뇌성마비 초등학생 온유에게 집 앞 놀이터는 기쁨보단 아쉬움이 더 큽니다. 몸이 불편한 온유의 두 다리를 대신하는 휠체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퀴를 굴리면 여기저기 부딪혀 위험하고 부딪힌다. 놀이터를 둘러봐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들이 그네를 타면 엄마 나도 타고 싶어 그러고 진짜 어쩔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놀이터에 있는 시설들을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아동도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통합 놀이터는 어떨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장애아동도 놀 수 있도록 만든 통합 놀이터입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 되어 있고 바닥도 모래 대신 안전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놀이시설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놀이기구 자체가 애초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 놀이기구는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배려한 놀이기구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놀이기구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전한 설치라든지 이런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시대적으로 맞게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선 놀 권리는 아이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속에 장애 어린이도 함께 놀 수 있도록 놀이터 설계를 장려하는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 속에 장애 아이도 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부자랑 정치인은 같은 종족입니다. 이게 정부가 안심하라고 할 때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가직한 게. 영화의 주인공인 삼선 국회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TV 토론에 나와 솔직하다 못해 대놓고 뻔뻔한 모습. 하지만 어쩐지 더 끌리지 않나요? 현실로 돌아와 보죠. TV 토론에서 정책 검증은 실종되다시피 하고 비방과 인신공격은 넘쳐납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TV 토론에선 네거티브 아니면 주장적 공약이 남발하는데 언제나 이에 대한 검증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TV 토론은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13일, 14일 이 대선 후보 등락이 끝나면 3회에 걸친 TV 토론회를 주관합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의 TV 토론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검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앙선관위는 이미 2006년부터 정당과 후보자가 자기들의 공약 이행 방법과 기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는 매니페스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실천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이거죠. 하지만 매니페스토는 대부분 후보 선대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서류 공약이기에 후보의 입을 통해서 듣길 원하는 유권자들의 기대는 충족시키기 힘듭니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TV 토론 때 중립성이 확보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참여시켜서 대선 후보의 공약과 리더십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유권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고 꾸미는 말은 진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후보들의 말이 꾸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시스템 도입. 선택에 고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당연한 바람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검증은 뒷전인 대선 토론회였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와 함께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도 불어 오후부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이어서 출근길이 빙판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겨울비가 하루 종일 전국을 적셨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최고 50mm,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흩어지면서 비는 잠잠해졌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밤늦게부터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 2에서 최고 7cm,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 내륙 지방으로도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일부터 내륙의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관령은 영하 9도, 철원과 파주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와 경기 북부, 강원, 경북 울진 등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영하권 날씨로 눈비가 얼어붙어 출근길이 빙판길로 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절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고 해왔던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서지 않고는 내년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본 듯합니다. 앞으로 그럼 내 집 팔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장명훈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주택자 역시 양도세 부담에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비판이 일자 국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2억 원 미만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12억 원을 넘는 경우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령 2016년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7억 원에 산 A씨가 5년 6개월을 살면서 보유한 뒤 15억 원에 파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A씨가 낼 양도세는 5,3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A씨가 낼 양도세는 1,800만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하면 법이 공포된 이후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막힌 시장에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절세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을 이끌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뿐 아니라 가전제품도 주문하고 전달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다 보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월 산업 생산이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석 달 전 국산 준대형 세단을 구매한 A씨. 하지만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며 차량 생산이 미뤄져 차량을 언제나 받을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고 빨라도 5월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차가 안 나오니까 이게 너무 막 꼬여서.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주문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막 반도체 칩들이 있어요. 그런 칩 생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가전도 지금 거기다 막 지연되고 있고. 이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9% 감소하며 1년 반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관련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지만 공급망 차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며 기지개를 켰던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미크론이 만약 확산되고 그런다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소비라든지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오미크론 영향으로 각국이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경우 해외 원자재 수급 차질 역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외교 특사들이 MBN과 동아시아연구원에 주최하는 외교 전략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맞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교제와 결혼식에 비유하며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캠프의 외교 총책인 이재명 측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윤석열 측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차기 정부 외교안보 전략을 놓고 처음 맞붙는 자리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식이냐 아니냐는 비유보다는 교제를 이어가는 거죠. 교제를 해서 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정전 협정은 건드리지 않는다.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 신고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방점을 찍고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는 입구라는 민주당과 비핵화 지연 전술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캠프는 대화와 압박의 균형을 강조했고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평화 과정을 추동하지 않고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잘 운영해야지만 선순환이 됩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얼르고 달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견고하게 유지해 가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선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다자 외교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같았습니다. 대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각 캠프별로 구체화될 외교안보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방역 전략 역시 신속하게 수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대장동 특별취재팀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5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특별취재팀 이성식, 원중희, 이혁근, 서영수, 임성재, 강두민 기자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과 돈 흐름을 다각적으로 취재하며 사건의 실체를 심층 추적해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 강풍과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잠시 뒤 중북부와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을 따라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체감 추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은 내일 아침 영하 9도를 기록하면서 체감 추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내일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내일 새벽까지 내륙 곳곳에는 적게는 1cm에서 많게는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 서울에도 새벽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서울은 2도, 춘천은 4도로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남부지방 광주 아침 최저기온 2도, 한낮에는 5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8도가량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맑은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와 호남을 따라 눈이나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